만약에 제가 기타 줄에 플랫을 나누는 수학 공식하고 저 멀리 목성이 지금의 궤도를 도는 이유, 그리고 또 당신이 매일 쓰는 챗GPT가 다음에 할 말을 기가 막히게 알아맞히는 원리가 전부 똑같은 하나의 뼈대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하하, 아마 다들 안 믿으시겠죠? 너무 뜬금없는 조합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깊이 파볼 자료들이 겉보기엔 진짜 우주 반대편에 있는 것 같은 이 개념들을 하나로 딱 묶어냅니다. 양자역학의 세계부터 시작해서 태양계 행성들의 궤도, 생태계, 자본주의 시장, 그리고 최첨단 대규모 언어 모델, 그 LLM까지 말이죠. 네, 우리가 흔히 다양성이나 우연이라고 부르는 세상의 수많은 현상들 밑바닥에 사실은 아주 단순하고 무자비할 정도로 일관된 규칙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오늘 자료들이 명확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들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숨겨진 수학적 통로를 따라가 볼 겁니다. 정보의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저희가 꽉 잡아드릴 테니까요. 자, 이 복잡해 보이는 개념들 오늘 한번 제대로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이 여정이 끝나고 나면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이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현상들이 전혀 다른 해상도로 보이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럼 우주의 언어, 그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해보죠. 이 모든 연결고리의 출발점에는 파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동을 아주 기가 막히게 쪼개버리는 수학적 도구, 그 풀이의 해석이 등장하죠. 네, 풀이의 해석. 물리학이나 공학 전공하신 분들은 이름만 들어도 진저리를 치실 텐데. 하하, 그쵸. 시험 문제 단골 손님이 밑다요. 근데 우리가 듣는 음악이나 빛같이 복잡한 것들을 단순하게 분해하는 거잖아요. 사실 제가 이번 자료를 보면서 가장 놀랬던 건 이 1807년에 프리에가 이걸 만든 이유가 막 우주의 비밀을 풀겠다 이런 거창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혀 아니었죠. 그냥 그 뜨거운 철판에서 열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약간 그 열전도 문제를 풀려고 만들었다면서요. 맞아요. 과학의 역사에서 흔히 일어나는 재밌는 일인데 열이 퍼져나가는 과정은 너무나 불규칙하고 복잡해서 당시 수학으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프리엘은 완전히 새로운 발상을 한 겁니다. 새로운 발상이라면 어떤? 아무리 복잡하게 얽혀있는 불규칙한 모양이라도 결국은 도, 미, 솔 같이 일정한 주기를 가진 아주 단순하고 매끄러운 파동들의 합으로 다 쪼개서 분해할 수 있다는 거였죠. 아, 그러니까 복잡한 오케스트라 교향곡을 피아노 건반 하나하나의 소리로 완벽하게 역추적해서 분해해내는 거랑 똑같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철판의 열을 계산하려던 수학이 어떻게 갑자기 우주 전체를 해석하는 마스터키가 된 건가요? 왜냐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자연현상이 본질적으로 파동이거나 아니면 파동으로 쪼개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나 소리 같은 것들이요? 그렇죠. 빛, 소리, 지진파는 당연하고 당신의 뇌파나 심지어 주식시장의 경기 사이클마저도 주기를 가진 파동의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프리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모든 복잡함을 가장 단순한 기본 단위로 해체해버리는 범용 도구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와, 진짜 여기서 엄청 흥미로워지는 부분이요. 그 범용 도구가 무려 양자역학의 문까지 열어 젖혔다는 게 오늘 자료의 첫 번째 소름 돋는 포인트였습니다. 네, 슈레딩거 방정식이 등장하죠. 맞아요. 양자역학 하면 딱 슈레딩거 방정식부터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 슈레딩거 방정식이 사실상 힐베르트 공간에서의 풀이의 해석과 완전히 똑같은 구조라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그 힐베르트 공간이라는 단어부터가 벌써 머리가 좀 아파오기 시작하는데요. 이름만 거창할 뿐이지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일반적인 공간은 우리가 아는 X축, Y축, Z축이 있는 3차원이잖아요. 네네,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반면에 힐베르트 공간은 상태나 가능성들이 각각의 방향, 그러니까 축이 되는 아주 추상적인 수학 공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수많은 에너지 상태들이 마치 지도의 동서남북 방향처럼 쫙 펼쳐져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현실 공간이 아니야 가능성의 공간이다? 그렇죠. 프리에가 소리를 현실 공간에서 복잡한 소리를 단순한 음파들로 분해했다면 슈레딩거는 이 힐베르트 공간이라는 무대 위에서 전자의 파동, 즉 파동 함수를 에너지 고유 함수라는 단순하고 순수한 성분들로 분해한 겁니다. 오, 그러니까 대상과 무대만 바뀌었을 뿐이네요? 복잡한 파동을 단순한 기본 파동으로 쪼갠다는 구조 자체는 진짜 완벽하게 똑같네요. 맞습니다. 완전히 동일한 원리죠. 프리에가 소리를 도, 미, 솔로 분해하듯이 슈레딩거는 전자의 상태를 에너지 1단계,
2단계, 3단계 같은 기본 상태들의 합으로 분해했다? 와, 이거 진짜 기가 막히네요. 아주 직관적으로 잘 이해하셨네요.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자리를 엄청 꼼꼼히 읽어보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서 딱 멈췄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그 슈레딩거 방정식 안에 허수 i가 들어간다는 대목이요. 저기 학교 다닐 때 허수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그러니까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수라고 배웠잖아요. 네, 다들 그렇게 배우죠. 그런데 현실의 가장 근본적인 그 미시 세계를 설명하는 방정식에 도대체 왜 가짜 숫자가 필요한 거죠? 이거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흔히 물리학 책을 보면 1차 미분이니 2차 미분이니 하는 복잡한 수식으로 설명하는데 그건 수학적인 결과일 뿐이고요. 우리는 물리적인 본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물리적인 본질이요? 우리가 보통 파동을 상상할 때 물결파를 떠올리잖아요. 물결은 공간에서 위아래로 출렁입니다. 실수, 그러니까 현실의 숫자로 설명이 가능하죠. 네, 눈에 보이는 높낮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양자역학에서 전자의 파동은 현실 공간에서 물결처럼 출렁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확률의 파동입니다. 아니 근데 확률이 출렁인다는 게 약간 직관적으로 와닿진 않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이 확률 파동이 일반적인 물결파처럼 진동하면 진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진동하다가 0이 되어버리는 순간이 생기거나 아니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거든요. 아, 파동이니까 언젠간 0점을 지나야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자의 존재 확률의 총합은 우주 언제 어디서나 항상 100%, 즉 1이 완벽하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전자가 갑자기 우주에서 마법처럼 사라져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아, 무조건 어딘가에는 있어야 하니까 확률의 합은 1이어야 한다. 네, 그래서 파동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출렁임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회전을 해야 합니다. 크기는 항상 1로 일정한데 방향, 그러니까 위상만 뱅글뱅글 도는 거죠. 오, 크기는 안 변하고 방향만 바뀐다. 네, 그리고 수학에서 복소평면 위를 회전하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장치가 바로 허수 i입니다. 아하, 허수가 없다면 전자의 파동은 순식간에 붕괴해버리거나 폭주해버릴 겁니다. 허수는 단순한 수학적 트릭이 아니라 전자가 이 우주에 흩어지지 않고 영원히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 위상을 돌려주는 아주 핵심적인 태엽인 셈입니다. 와, 존재하지 않는 숫자가 만물의 존재를 유지시켜준다니 진짜 엄청 철학적으로 들리네요. 자, 그럼 그렇게 허수의 도움을 받아서 확률이 1로 유지되는 파동이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개념이 양자화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돌 때 진짜 아무 궤도나 막 도는 게 아니라 연속적이지 않은 띄엄띄엄한 궤도, 즉 정수 형태로만 존재한다는 현상이요. 1, 2, 3 이렇게요. 도대체 왜 자연은 연속적인 값을 허락하지 않고 계단처럼 정수로만 딱딱 떨어지게 만들어둔 겁니까? 여기서 전자를 당구공 같은 입자가 아니라 좁은 공간 안에 갇혀있는 파동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파동이 원자핵 주위를 한 바퀴 빙 돌고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네네. 만약 파동의 꼬리가 처음 출발했던 머리 부분하고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어긋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파동끼리 충돌해서 엉망이 되지 않을까요? 서로 깎아먹으면서 상세 간섭이 일어날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꼬리와 머리가 어긋난 파동은 스스로를 지워버리면서 순식간에 소멸해버립니다. 파동이 안정적으로 살아남으려면 한 바퀴를 돌았을 때 파장의 길이가 정확히 1배, 2배, 3배 이렇게 정수배로 딱 떨어져야만 스스로 보강관섭을 일으켜서 무한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아, 그니까 이게 기타줄이랑 완전히 똑같은 거네요. 양 끝이 단단하게 고정된 기타줄을 튕기면 줄 전체 길이가 진동하는 1배음이나 정확히 반으로 나뉘어 진동하는 2배음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1.3배음이나 2.7배음 같은 애매한 진동은 양 끝이 고정되어 있다는 그 경계 조건 때문에 애초에 만들어질 수가 없죠. 원자라는 공간에 갇힌 전자도 결국 이런 경계 조건에 갇힌 파동이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수 형태의 파장만 남기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양자화는 마법이 아닙니다. 어떤 파동이 특정한 경계 안에 갇히게 되면 스스로 모순 없이 존재하기 위해서 불안정한 형태들을 전부 상쇄시켜버리고 오직 정수비의 완벽한 궤도만을 남기는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물리적 현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시 세계를 지배하는 절대 법칙이죠. 좋습니다. 미시 세계에 갇힌 파동 이야기는 진짜 완벽하게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딴지를 걸어야겠어요. 어떤 부분인가요?
다음 챕터를 보면 이 정수 법칙을 거시세계, 그러니까 엄청 거대한 태양계의 행성 궤도에까지 가져다 붙이더라고요. 무슨 티티우스 보대 법칙이라던가 목성과 토성의 궤도 공명 같은 현상을 예로 들면서 우주도 정수로 양자화되어 있다고 말이죠. 네,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자료를 읽으면서 이거는 좀 너무 나갔다, 억지 비유 아닌가 싶었거든요. 행성은 전자가 아니잖아요. 파동도 아니고 그냥 거대한 쇳덩어리나 가스 뭉치인데 천문학자들이 구름 모양 보면서 동물 찾기 놀이하듯이 그저 우연히 맞아떨어지는 숫자 장난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의심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실제요, 티티우스 보대 법칙은 해왕성이나 명왕성의 궤도를 전혀 설명하지 못해서 지금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는 천문학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거봐요. 제 말이 맞잖아요. 하지만 그 법칙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가 행성 궤도에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궤도 공명이라는 엄연한 물리 현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흥미로운 점은 이런. 성은 당연히 파동이 아니죠. 처음 태양계가 막 생겨날 때 행성들은 1.2배, 3.7배 등등 온갖 연속적이고 애매한 궤도로 멋대로 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명왕성과 해왕성이 3대2 비율로 돌고 목성이 위성들이 1대2 대 4 비율로 정확히 맞춰서 도는 거죠? 파동도 아닌데 도대체 왜 정수가 나오냐는 말입니다. 바로 중력에 의한 생존 게임 때문입니다. 태양계에서 목성처럼 거대한 중력을 가진 행성은 마치 시계추처럼 주변 천체들을 일정한 주기로 계속 끌어당깁니다. 네네. 당신이 그네를 탄다고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밖에서 그네를 밀어줄 때 당신이 앞뒤로 흔들리는 주기와 완벽한 정수비례, 그러니까 1대1이나 1대2 비례로 박자를 딱 맞춰서 밀어주면 그네는 안정적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네, 그게 공명이죠. 그렇죠. 하지만 박자가 엇갈려서 밀게 되면 그네는 덜컹거리면서 운동량을 잃거나 아예 궤도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아, 거대한 천체가 계속해서 중력으로 박자를 맞추면서 밀어준다는 거군요. 맞아요. 수십억 년의 시간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수 비율로 공명하지 못하는 애매한 궤도의 천체들은 중력의 간섭을 불규칙하게 계속받아서 궤도가 뒤틀리고 결국 태양계 밖으로 튕겨나가거나 다른 행성과 충돌해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와, 튕겨 나가거나 부서졌다고요? 네, 지금 당신이 밤하늘에서 보는 그 정돈된 행성들은 수십억 년 동안 중력의 불협화음을 견디지 못한 것들이 다 박살나고 오직 완벽한 정수비의 공명을 찾아낸 생존자들만 남은 결과물입니다. 와, 듣고 보니 진짜 소름이 돋네요. 전자가 파동의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정수로 양자화된 것처럼 행성들 역시 거대한 중력의 모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나게 긴 세월에 걸쳐 스스로를 양자화시켜버린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본질은 분명히 다른데 불안정한 연속성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띄엄띄엄한 상태로 수렴한다는 그 거대한 우주의 패턴은 완벽히 똑같습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고 나니까 지구 생태계나 경제 시장에 대한 다음 챕터도 완전히 다르게 읽히더라고요. 이 지점이 바로 물리학이 생물학이나 복잡계 과학으로 뻗어나가는 정말 찬란한 순간이죠. 생물이나 시장 역시 처음에는 무한하고 연속적인 가능성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경쟁이라는 압력이 가해지면 연속적인 상태는 절대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만의 확고한 생태적 지위, 즉 안정성을 찾지 못한 애매한 중간 상태들은 무자비하게 도태되거든요. 아, 이 부분은 진짜 스마트폰 시장만 봐도 딱 알 수 있죠. 예전에 스마트폰 초창기에 막 휴대폰하고 태블릿의 중간 사이즈인 엄청 애매한 기기들이 쏟아져 나왔었잖아요. 태블릿이라고 불렸던 것들이죠. 맞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나요?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스마트폰? 아니면 아예 작업용으로 큰 태블릿. 이렇게 두 개의 확고한 덩어리로만 시장이 굳어졌고 그 중간에 애매한 제품들은 다 멸종해버렸죠. 생태계에서 개와 고양이 사이에 중간 생명체가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경쟁적 베타 원리죠. 자동차 시장에서도 3륜 자동차 같은 건 자동차와 오토바이 사이에서 이도저도 아닌 취급을 받다가 결국 소멸했잖아요. 아예 전동 킥보드처럼 완전히 새로운 생태적 지위를 개척한 것만 살아남고요. 결국 시장의 제품 카테고리라는 것도 불안정성이 상쇄되고 살아남은 양자화된 상태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정말 핵심을 꿰뚫으셨어요. 다만 여기서 물리학의 양자와 사회나 생물학의 양자에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차이인가요? 전자의 궤도나 행성의 중력 공명은 우주의 절대적인 물리 법칙입니다.
하지만 시장이나 생태계의 양자와는 굉장히 동적이에요. 동적이라는 건 변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네, 외부 환경이라는 거대한 충격이 가해지면 단단하게 굳어져 있던 안정된 궤도 자체가 통째로 붕괴하고 아예 다시 세팅됩니다. 아, 해성이 충돌해서 공룡이 멸종하자마자 텅 비어버린 궤도, 그러니까 그 생태적 지위를 포유류들이 폭발적으로 채워놓은 것처럼요. 완벽한 예시네요. 이거는 아이폰이라는 거대한 해성이 떨어지자마자 MP3나 PMP, 디지털 카메라가 차지하고 있던 시장의 에너지 준위가 싹 다 붕괴하고 새로운 앱 생태계라는 준위가 생겨난 것과 완전히 똑같네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백과사전 한 권의 명확한 단어들로 정리할 수 있는 이유가 단순히 인간이 분류하기를 좋아해서가 아니라는 거네요. 네, 우주 자체가 원래 이산적으로, 그러니까 띄엄띄엄 수렴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모든 복잡계 시스템은 끝없는 혼돈 속에서도 어떻게든 불안정한 중간 상태를 지워버리고 새로운 환경에 맞는 가장 안정적인, 이산적인 상태를 찾아 수렴하려는 강력한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와, 세상 만물이 결국 불안정을 떨쳐내고 각자의 확고한 좌표를 찾아가는 엄청난 서바이벌 게임이었다니 약간 묘한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데요. 자, 이제 이 거대한 여정의 종착역이자 가장 현대적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인류 진화의 산물인 언어, 그리고 그 언어를 모방하는 인공지능 LLM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저는 사실 이 파트를 읽으면서 정말 뒤통수를 세게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도 양자화의 산물이고 심지어 인공지능이 글을 쓰는 방식이 우리가 맨 처음 얘기했던 그 풀이의 변환과 똑같다면서요. 네, 우리가 왕, 남자, 여자, 여왕처럼 아주 명확하게 구분된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이미 수천 년간 인류가 언어를 양자화시킨 결과물입니다. 애매한 소리나 전달력이 떨어지는 의미들은 오랜 소통의 과정에서 다 도태되고 가장 안정적으로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상태들만 단어로 굳어진 거죠. 그런데 이 양자화된 단어들을 컴퓨터, 즉 LLM에 집어넣을 때 진짜 맛업이 일어나잖아요. 인공지능은 우리 사람처럼 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례대로 읽지 않고 문장 전체를 한꺼번에 통째로 보잖아요. 네, 병렬 처리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어가 문장에서 몇 번째에 있는지 그 위치를 알려주는 게 필수적인데 이 위치 인코딩 기술의 핵심 공식이 바로 프리의 급수라고 자료에 명시되어 있더군요. 아니 어떻게 인공지능이 단어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갑자기 파동의 수학이 쓰이는 건가요? 이것도 아주 직관적인 비유를 들어보죠. 문장 속의 수많은 단어들이 각각 깜빡이는 전구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구요? 네네. AI가 전구들이 켜져 있는 것만 본다면 어떤 전구가 첫 번째고 어떤 전구가 마지막인지 순서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번에 다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각 전구의 깜빡이는 속도, 즉 주파수를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문장의 앞부분 전구는 아주 천천히 깜빡이게 하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더 빠르게 깜빡이게 하는 거죠. 아, 전구의 깜빡임? 그러니까 파동의 주파수를 주입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위치 인코딩 공식 안에는 푸리에가 그 열전도를 풀 때 썼던 사인과 코사인 파동 함수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AI는 단어들에 결합된 다양한 주파수의 파동을 쫙 읽어냅니다. 낮은 주파수의 파동을 통해서는 이 단어들은 전체 문단의 큰 흐름을 담당하는구나 하고 파악하고요. 아주 미세하게 요동치는 높은 주파수를 통해서는 이 단어와 바로 옆 단어는 문법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네 하고 잡아내는 겁니다. 와, 복잡한 화음을 각각의 소리로 쪼개서 듣는 프리에의 귀를 AI가 그대로 이식받은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이 현상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임베딩 과정도 소름 돋게 똑같습니다. 맞아요. 그 단어들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고차원 벡터 공간에 쫙 뿌리는 과정이잖아요. 그게 아까 전자가 힐베르트 공간에 여러 상태로 퍼져 있다는 거랑 구조가 똑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왕 빼기 남자 더하기 여자는 여왕, 이런 신기한 단어들의 연산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라는 건 결국 인류가 수천 년간 진화시키면서 깎아낸 양자화된 결정체인데 AI는 이걸 다시 고차원의 공간에 연속적인 파동처럼 확 펼쳐놓고 연산한다는 거 아닙니까? 완벽하게 그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LLM의 작동 방식은 진짜 우주의 방식을 그대로 빼다 박았습니다.
인류가 수천 년의 생존 경쟁을 통해 양자화시켜 놓은 단어들을 받아들여서 그걸 마치 슈레딩거가 전자를 힐베르트 공간에 펼쳤듯이 수천 차원의 연속적인 공간에 쫙 펼칩니다. 와, 스케일이 진짜. 그런 다음에 푸리에의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어떤 주파수가 가장 의미 있는지를 필터링하죠. 그 엄청나게 치열한 상세 간섭과 보강 간섭의 연산 끝에 가장 확률이 높고 안정적인 단 하나의 단어를 화면에 딱 뱉어냅니다. 적 파동을 붕괴시켜서 하나의 현실로 확정짓는 그 경이로운 과정의 완벽한 축소판인 거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와, 오늘 우리는 정말 까마득하고 거대한 통로를 지나왔습니다. 1807년 뜨거운 철판에 열을 식히기 위해서 시작된 푸리에의 파동 분해가 미시세계에 갇힌 전자들이 만들어내는 양자화의 비밀을 풀었습니다. 네, 거기서 출발했죠. 그리고 우리는 이 법칙이 단순히 작은 세계의 룰이 아니라 수십억 년에 걸쳐 거대한 행성들의 궤도를 깎아내고 생태계와 자본주의 시장에서 애매한 것들을 도태시키며 안정점을 찾는 서바이벌 게임과 동일하다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쓰는 언어와 인공지능의 깊은 뇌신경 속에서도 똑같은 파동의 수학이 숨쉬고 있음을 확인했고요. 정말 놀라운 연결고리들의 연속이었죠. 출발점도 다르고 물리적 원인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 우주는, 자연은, 그리고 인간의 사회는 결국 연속적이고 불안정한 혼돈을 무자비하게 상쇄시키고 오직 가장 안정적이고 공명하는 양자화된 상태만을 남긴다는 웅장한 진실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우주의 법칙 앞에서 시선을 당신 자신에게 돌려보며 오늘의 심층탕부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좋습니다. 자연이 혼돈 속에서 불안정한 것들을 걸러내고 오직 살아남을 수 있는 안정된 파동만을 남긴다는 걸 우리는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매일 쏟아지는 스마트폰의 알림, 수백 가지의 스트레스, 머릿속을 스쳐가는 수만 가지의 애매하고 연속적인 잡념들. 그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 문득 당신의 뇌리에 아, 이거다 하고 확고한 하나의 아이디어나 신념이 떠오를 때가 있죠. 누구나 그런 순간을 경험하죠. 어쩌면 그건 단순한 변덕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뇌라는 거대한 복잡계 공간 안에서 수백만 개의 불안정한 생각들이 치열하게 상쇄 간섭을 일으키며 스스로를 지워버리고 오직 당신이라는 사람의 삶의 궤도와 완벽한 공명 조건을 만족시킨 단 하나의 양자화된 생각만이 수면 위로 살아남아 당신의 의식을 두드린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이 내린 그 명확하고 단단한 결론은 도대체 당신 마음속 어떤 우주의 공명 조건을 만족시킨 걸까요? 당신의 머릿속에 맴도는 수많은 파동들 중 오늘 살아남은 단 하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 생각을 가만히 응시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여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